그러니까 임수경에 대해서는 그 후에 그 체포됐다는 소리만 했지 네. 일체 평가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놓자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네. 1984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남쪽에 수해가 났는데 북한이 그때 수해 물자를 주겠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우리가 안 받겠다고 그럴 줄 알고 아주 통 크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좋다, 다 가져와, 우리가 준다는 거 다 받을게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북한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참 힘들었어요. 그 북한이 식량이 여유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잡곡도 아니고 쌀로 보내자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자기들이 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잡곡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몇 톤이 됐는가 그때 많았는데 그때 내가 숫자는 잊어먹었는데 네. 그랬는데 배가 날랐죠. 근데 그때 배가 한 척은 깔아앉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한 척은 깔아앉고 나머지는 다 왔는데 그때 쌀밖에 아니라 의약품도 오고 무슨 헝겊 같은 거 또 오고, 네. 천도 오고. 그런 의약품은 미처 채우지 못해서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내라 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냅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걷어가는 겁니까? 네, 그 직장에 가서 네. 낸단 말입니다. 그가 모여서 또 우리는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알지요. 무슨 그렇게까지 구차스럽게 해서까지 네. 남인데 그런 걸 보낼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네. 거기다 이런 방구도 말하면 안 되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그저 하면 되는 긴데 그때 나는 생각을 하기는 북한의 쌀을 한국 사람들이 먹기나 할까? 그때 받은 분들 얘기가 한국 쌀이랑은 다르게 좀 눅눅하고 냄새가 나서 떡으로 뭐 만들어서 뭐 억지로 먹으라면 먹을까 그렇게 밥을 지어서 먹을 만한 품질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못 먹는다. 뭐 먹어요. 뭐 한국 사람들이 북한 쌀을 그것도 뭐 하얗게 그 하얀 쌀로 만든 기면 몰라라. 네, 9분도미나 7분도미. 네. 근데 그저 한 5분도미쯤 해서 왔겠죠 여기로. 근데 그걸 여기 와서 다시 재미해서 먹는다 해도 맛이 다르거든요. 맛이. 우리 왜 그런가? 고난의 행군식에 한국 그 지원 문자 들어올 때 한국 쌀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호남 평야요 뭐요. 정말 맛있었죠. 나는 식당 하면서 장마당 가서 그 쌀을 한국 쌀을 딱 네. 갖다가 밥해서 냈댔거든요. 아, 북한 주민은 그럼 한국 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다르다. 다르지요. 기름지고 네, 맛있다. 맛있죠. 그렇지만 그걸 내놓고 말을 못하니까 네. 그죠? 위에 놈들도 다 알죠. 전에야 뭐 다 뺏어 먹으니까요. 우리는 지원 물자 세계적으로 지원 물자 들어와도 네. 한 그램도 공짜로 먹어 못 봤어요. 네. 다 위에 놈들이 다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장마당에 내다 판단 네. 말이다. 그 장마당에 가서 사 먹죠. 아,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그 옷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왔는데 옷감. 화학섬유고 뭐 걸레로 쓰면 미날론 천이 왔을 거예요. 네. 미날론이라는 게 북한에서 만든 화학섬유 천이거든요. 그거는 이승기 박사. 예, 이승기 박사가 만든 천인데 질기는 굉장히 질겨요. 네. 굉장히 질긴데 그거는 옷을 하면 순 미날론만 가지고 하면 뭐 입지도 못하고 그 다른 것하고 혼합해서 혼방제기를 하는데 혼방 만들어서 하는데 그 진짜 그것까지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죠. 북한 사람도 그걸로 예, 북한 사람은 입죠. 네. 뭐 할 수 없죠.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질기니까 좋아하죠, 뭐.
아니 이때 그러면 수해 물자 우리가 보내자고 남쪽이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인심 쓰자고 이런 아이디어 냈던 사람은 어떻게 숙청당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발표 안 했으니까.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 건 있겠죠. 북한이 상당히 당혹해한 거는 맞군요. 네. 그 주민들한테다 의약품 모아내라 뭐 주민들 불만은 없었습니까? 속으로는 불만이 많지요. 주민들은 네. 생활이 힘든데 그래도 입에 담아서 말을 못하니까 그저 꿍꿍거리면서도 내라는 건 내고 그러죠. 이때 거의 최초로 이제 남북 예술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북한식 억양, 뭐 금강선경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소개하는 게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북한 주민들도 공연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실 알았습니까? 공연단이 왔다 갔다 한 건 모르고 어느 제때 때 응원단이 왔었죠. 한국으로. 북한의 응원단이. 네, 민요 그건 한참 뒤에 뭐 2002년 부산 네.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그때 와서 김정일이 뭐 저상화가 젖는다고 왕왕 울면서 무슨 네, 너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뭐 그랬다고. 네, 그것도 북한에서 다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잘한다 모조리들이 뒤에 젖는 게 어쨌다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그게 다 나왔죠. 뭐 장군님이 피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글쎄. 자기들끼리 막 울면서 네. 거기에 과장 표시란 말이야. 그렇게 그런 하나? 충성심을 과장 표시. 북한 사람들 자신들도 그렇게 같이 생각 안 해요. 안 하지만 이렇게 전에는 선발되어 온 인간들이 네. 아니네. 그 선발되어 온 중에서도 자기가 또 충성심이 높다는 걸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제일 정말 그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김일성 죽었을 때 외투 벗어가지고 길에 맨 처음에 깐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들도 다 안 깔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과잉 충성심을 발휘하는 게 아무 데나 있어요. 그래서 2002년에 그 미녀 응원단은 소위 말하는 그 미녀 응원단들이 자본주의 물들을까봐 부산 호텔에서 못 재우고요. 자기네 배 부산에 정박시켜놓고 그렇죠. 거기서 재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스운 짓을 하죠. 그러면은 북한에서 저 아웅산 테러에 대해서는 아셨습니까? 아웅산 테러 들은 것 같은 그 단어인데. 미얀마에서 전두환 대통령 암살 시도를 했다가 한국의 강요들이 여러 명 네, 순국했습니다. 네네. 그런 거 보도 안 합니다. 절대로.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도 안 합니다. 대한항공 칼기 폭파, 김현희 칼기 폭파도 그럼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알았지 그런 폭파도 안 합니다. 아, 그럼 일본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아시기는 아시고 어디나 이제 발설은 못하고 못합니다. 제일동포끼리는 얘기를 했습니까? 제일동포들끼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88 올림픽도 북한 주민은 전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알았는가? 네. 그때 김정일 때거든요. 네. 88 올림픽을 한국에서 한다 네. 했을 때 김정일이가 북한에서도 한다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림픽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마란치가 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네, 했거든요. IOC 위원장.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네. 그 길로 북한으로 왔어요. 네. 북한으로 와서 평양을 쭉 한 바퀴 돌아다닌 다음에 말했거든요. 한국은 그냥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좀 시간을 두고 봅시다. 이랬거든요. 그래 두고 봅시다 해서 그 가만히 있을 김정일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 했는가? 13차 세계 청년 평양 학생 축전. 축전. 네. 그걸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김일성이가 뭐라 했는가? 우리의 지금 형편으로서는 그걸 하지 못한다. 네. 하지 못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회주의 나라들의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였어요. 네. 올림픽은 스포츠만 하는 축제 아니나요? 그러나 이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건 종합 축전이에요. 네.
스포츠, 예술, 문학 이런 종합 축전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못한다. 근데 김정일은 기억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김일성이가 기억고 반대하자 김정일이가 이 회실문을 딱 닫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벌써 김일성은 지는 해란 말입니다. 이미 후계자로 김정일은 다 지적돼 있는, 결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김정일 편을 드는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저 빨치산 원로들이 왜 좀 우리 자주 안 만나주냐 그러니까 다 밑에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차단하죠. 네. 김정일을 통해서만 김일성인데 가게끔 이렇게 체계를 김일성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계 학생 축전은 이때 이제 숙소로 쓰려고 만들었던 게 유경 호텔인데 아직도 완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그 백공오천까지 올린 게 일본에서 간 내 동무예요. 시멘트를 가지고는 백공오천까지 도저히 올릴 수가 없죠. 못해요. 그래서 석회 무슨 성분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일본에 또의 그 동무는 내 한 대 하고 다녔는데 2년쯤 선배 되는가? 네, 그 사람은 일본에 그 친척이 다 있어서 그 상당히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번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건설 그 전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또 북한 사람들은 지식이 모자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나 이렇게 결론을 못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문가를 불렀어요. 일본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일본 전문가가 뭐라 했는가? 이 사람이 하는 공법으로 해야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요. 내부 네. 인테리어도 하고 그것도. 그래서 그 몇십 년 그냥 있었나? 거기에 88 때부터니까 어쨌든 내가 북한에서 올 때까지 그냥 있었으니까. 네, 뭐 이집트 회사도 중간에 들러붙고 프랑스 회사도 왜 들러붙고 그런가? 아무튼 프랑스랑 다 하자고 합작하자고 하는데 경영에 넘어가면 자기들인데 돈이 들어오게끔 생겼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돈 얘기하셨으니까 평양 세계 학생 축전 제13차 학생 축전 이후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떨어졌죠. 네,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락으로 왜 떨어졌죠. 그렇습니까? 거기에 돈을 너무 쳐였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저 청년도 그때 굉장히 그랬어요. 이 뭡니까 경기장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5.1 경기장 예, 뭐. 다 만들었잖아요. 호텔도 그러고 네. 그런 것들을 껍데기는 북한에서 짓는단 말입니다. 철하고 시멘트를 하는 거는 북한에서 짓고 안에 인테리어요 뭐요 설비는 몽땅 저 청년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 청년에서 돈을 얼마나 날랐는지 몰라요. 내 친한 동창생이 지금도 있는데 그 동창생이 북한에 와서 만나서 뭐 이러는가. 가사키상 나는 조그만 지방의 여명단체, 여명지부에 있다고. 도대체 몇이 되겠는가. 그 여명지부가 맡은 돈이 현금 5억 원이 됐다고. 5억 엔. 예. 5억 엔이면 한 50억 원. 예. 한국 돈으로요? 예.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가고. 그저 강내 사다가 볶아가지고 주머니다 이어서 강내 차로 팔아 다니는데 동포들 집에 가서 수박하면 얼마인지 누군 거 파는데 네. 그거 몇 배 값을 받고 팔고 또 강매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돈을 현금으로 5억을 갖다 줬는데 받는 놈은 무슨 코웃음 칠 정도라는 얘기죠. 5억이라는 돈을. 예? 5억이라는 돈을 갖다 바쳐봤자 김일성하고 한번 사진 찍으면 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물인 줄 안다고. 예? 이때 평양에 뭐 학생 축전이 얼마 한 2주 했나요? 네. 좀. 요때 2주 동안 평양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서 이것도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무슨 음식도 팔고 맥주도 음식도 일본 팔고 음식, 그 먹는 저 청년이 가서 했어요. 일본 음식 저 맥주도 예. 팔고 어찌 그런가 저 청년에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 동무도 그러니까 5억까지 왔던 그 동무도 그때 왔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한 아파트 사는 동무는 동서가 그 남방 과일 파는 매장을 했거든요. 네. 그 남은 걸 가지고 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일본에서 간 기숙자들도 파인애플을 먹을 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라서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니까 넌 어째 그거 먹을 줄 아는 거야.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애출할 때는 우리 아이들인데 파인애플을 그 통조림을 그 사다 주고 네. 그걸 먹으라 하고는 갔으니까 밤낮 갔으니까 파인애플은 밤낮 먹는 음식이 돼서 그래서 안다. 그러니까 그때 한 2주 정도 자유의 바람 요걸 좀 맛봐가지고 축제의 공기를 맛봐가지고 북한에서 뭐 사상투쟁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특히 네. 지방 사람들은 못 들어갔으니까 일체 행사 동안 지방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딱 평양 인간들만 했으니까. 이때 그 입장식 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임수경 씨가 혼자 딱 들어갑니다. 예. 그때 뭐 평양 관중들이 뭐 생 난리를 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그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아, 그전에는 북한에서 그 노래 안 그런 걸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몰랐어요. 근데 임수경이가 들어와서 반복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라고 네. 이렇게 그 동작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데 익숙이 안 됐으니까 같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뭐 누가 화면을 보다가 그 지시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따라 부르라 해서 그때부터 그 노래를 불렀어요. 배워서 그때 배워서 따라 부른 거라고. 간단한 노래니까 네. 그 노래는 반복 배워서 그랬는데 그때 조그만 학생이 혼자서 마음대로 토론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거 보고 북한 사람이 깜짝 놀랐죠. 인기가 대단했다면서요? 대단했어요. 내 대학 다닐 때 그 북한 사람들 동창생들 있잖아요. 며칠 내한테 뛰어왔대서요. 니 제일 처음에 북한으로 왔을 때 딱 네 모습 같다. 아니 그러면 임수경은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역효과가 난 거네요. 네. 어떤 게 그러니까 임수경의 어떤 점이 제일 놀라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단독으로 행동을 하는 어디서 지시받지 않고. 글쎄, 그런 걸 놀랐죠. 그것도 학생이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네. 그 회장까지 들어와서 김성 앞에서도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뭐랄까 그 자유세계에 대한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청바지도 막 입고 다니고 나중에. 네, 그랬죠. 그다음에 그 김선종합대학도 찾아가서 김선종합대학 학생들한테 양말 안 신었구만요. 그런 소리도 하고. 아 그것도 북한 방송에 나왔습니까? 방송에 나온 게 아니지. 그거는 소문으로. 소문으로. 아 그런 얘기를 했다. 아, 그러니까 임수경이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보고 왜 양말을 안 신냐 이런 얘기를 했다. 양말 안 신었구만요. 네. 이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이 준 선물을 호텔방에 놓고 나와가지고 뭐 스카프 매주고 이런 거 이게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화제까지는 안 됐어요. 그저 가까운 데 관계자들이 알고 네. 있었지. 그렇게 임수경이가 임수경 무슨 이런 거 매준 거 가지고 무슨 큰 일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나왔는데 북한으로서는 그게 대단한 일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 나서 그 간부들 사이에 그렇게 됐지. 알리지 않았어요. 일체. 간부들도 좀 골치 아팠겠네요. 골치 아팠죠. 그런데다가 또 갈 때 기어코 그 경계선 넘어서 가겠다 네, 해서. 판문점 넘어서 가겠다. 네. 그래서 문규현 신분지가 또 북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가서 단식 투쟁했거든요. 네.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북한 그 학생들도 같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같이 해서 하고. 그때 저 판문점에서 북한 사람들이 막 잘 가라고 막 그랬어요. 손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하고 임수경이는 탁 38선 건너자 바람으로 체포됐댔죠. 네. 그리고 언젠가 그 다음에 저 북한의 기자단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임수경 집을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예고 없이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임수경 집에 갔는데 그 임수경 어머니가 아유 말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이거 뭐 아유 대접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바나나를 내줬는데 한 탈북자는 그 방송을 보고 아니 저렇게 했는데도 가족들이 안 잡혀가고 그냥 있나. 그 다음에 아니 분명히 갑자기 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나나를 내놓나 그런 게 자기는 의문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바나나라는 거 먹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 하나 쓸 수 있는 예? 일본에서 간 사람이라든가 높은 층의 인간이라든가 네. 그런 길어야 바나나라는 걸 알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가 탈북한 나이면 벌써 어른이 아니나요? 네.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계란을 삶아서 그 집 브로커가 네. 자기가 외출을 하겠는데 이 탈북시킨 여자를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주면서 내가 없는 사이에 이거 까서 먹고 있으라고 네. 이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계란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네. 그래 나서 안 봐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껍데기처럼 워저워저 씹어 먹었단 말입니다. 예? 계란은 삶은 계란은. 그러니까 워저워저 씹어 먹으니까 맛은 좋은데 그 껍데기가 씹히니까 네. 좀 불쾌할 게 아니네. 그래 몇 개를 먹었는데 집주인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껍데기 없이 계란만 몇 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이거 어떻게 먹나? 뭐 씹어 먹었지 뭐. 뭐가 껍데기처럼 먹었단 말이야. 그게 본인이 일본에 와서 그 소리를 해요. 자기가 껍데기처럼 먹었다.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군요. 과장이 아니죠. 전혀 뭘.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거는 정말 평양에 있거나 또 일본 애하를 쓸 수 있는 또 애하버리꾼들이 애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바나나를 알지. 이 북한의 백성들은 바나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재미동포 한 분 중에 이제 미국 국적이니까 그 고향 방문단에서 북한 방문한 분 친척들이랑 밥을 먹는데 참기름을 그렇게 막 정신없이 먹길래 참기름 오랜만에 먹어보냐고 그랬더니 6.25 지나고 처음 먹어본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이죠. 네. 참기름이란 게 우선 참깨가 안 나기 때문에 참기름이 없고 북한에서는 들기름이에요. 네. 들기름이나 그러고 그러니까 참기름은 갖다 줬겠죠. 그러니까 뭐 잡쌌겠는데 참기름을 북한 사람은 먹지 못해요. 없으니까. 임수경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수경은 예,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뭐 통일의 꽃 임수경. 그렇게 그 김일성이 자체가 평가를 그렇게 했으니까 네. 통일의 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아주 자유로운 모습을 봤으니까 예?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딱 뭐 이야기할 내용은 다 검열받고 뭐 어찌고 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처음 봤으니까 그 뭐랄까 사람이 그 자유에 대한 동경이라 할까 내놓고 말을 못해도 임수경의 행동이나 발언에서 그 감동을 많이 받았었죠. 특히 또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어린 여학생이 혼자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게 임수경 본인의 의도나 또 임수경을 거기에 파견한 단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자체로 자유의 공기를 느끼게 해준 거로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가가 좋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평가와 북한 당국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겠네요. 다르죠. 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임수경에 대해서는 그 후에 그 체포됐다는 소리만 했지 네. 일체 평가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놓자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감옥에 들어갔다. 네. 그 소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 대표단이 만나자 했다. 네. 그런 소리만 보도하지 그러면 일체 안 했는데 그래도 TV에서 임수경의 모습을 그 사이에 그래도 그저 임수경에 따라가면서 백두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임수경이가 백두산서부터 대학생들하고 같이 쭉 판문점까지 갔잖아요. 그걸로 쭉 텔레비로 중계를 했었어요. 그래 나서 그 모습을 사람들 속에 많이 기억에 남았죠. 지금 아까 이제 1988년에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 투쟁 같은 성격이 있다. 이 학생 축전 유치와 관련해서 이 김일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행사가 아니니까 이거 망한다. 그래서 막았고, 김정일은 어떻게든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차 사이가 틀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정치학자 중에는 94년에 그 예정돼 있었던 김일성 그러니까 김영삼, 김일성 회담. 예. 성사가 됐다면 이게 이제 최초의 정상회담이었을 텐데, 이거를 김일성이 다시 권력을 틀어쥐고 북한의 전면에 나서려는 아들과의 권력 투쟁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 투쟁보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전에 김일성이가 53년도에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일주를 했었거든요. 네, 휴전 접전 끝나고. 예.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나갔었어요, 외국으로. 네. 그러다가 90 몇 년도에 이거 직전에 그 까타피 초청에 의해서 네, 리비아. 아프리카까지 갔다 네. 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는 비행기를 아예 타고 기차로 갔다 왔어요. 네. 리비아까지. 그 바다 건널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다 오는 사이에 아무리 김일성이 눈을 막자 해도 보게 생겼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기가 속고 살았다. 그 사이에. 왜 그런가? 각 160 몇 개 나라하고 대사관이 있는데 대사관 인간들이 몽땅 보고를 할 때는 북한이 제일입니다. 북한 이상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그 애교 일꾼들이 자기네는 국내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네. 김일성의 비위에 맞는 소리만 해야 그 애국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김일성이가 차를 타고 갔다 오는 동안에 다 알았다 그겁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활하고 있고, 예? 또 가다피인데 가서 그 리비아의 생활도 받겠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속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때는 이미 경제권이고 군사권이고 다 김정일인데 넘겨줬댔어요. 넘겨줬댔는데 갔다 와서 뭐 했는가? 국방은 네가 그냥 가지고 있어라. 경제권은 내인데 넘겨라. 내가 좀 죽여 세우겠다. 그래 죽은 날도 오전까지 경제일꾼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닥에 떨어진 경제를 조금 죽여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김일성이는 김정일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이 김영삼이 일주일 앞두고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로서는 이걸 성사시키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김일성이가 매향산 별장에서 죽었거든요. 네. 특각에서 죽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움직일 때는 우려차가 두 개가 움직여요. 각가 의사들이 조선에서 최고 의사들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죽은 날은 그 우려차조차도 매향산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병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 특각. 거기 간호원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건 누가 그 준비 안 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켰는데 혼자서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는 기란 말이에요.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 그러면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살해됐죠. 그런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중국에 있을 때 구중학생 때 하숙하고 있던 집이 그 기독교 목사님네 집이었어요. 네. 왜 그런가? 김일성이 일가는 몽땅 기독교도 아니나요? 그렇습니다. 그 김일성의 엄마 강반석, 이게 반석 위에 베드로, 아주 기독교적인 네. 이름이죠. 그 강반석도 그러고 아버지인 김형직도 그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 학교 순실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네, 저 숭실 1896년에 개교한 한반도 최초의 4년제 대학인데 미국 교회의 지원으로 세워진 기독교 네. 대학입니다. 지금도 상도동에 네. 이제 있죠. 네. 그러니까 몽땅 기독교네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강양옥도 목사고. 예.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해서 하숙도 그 목사님네 네. 집에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1980년대, 90년대 그때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 있어요. 네. 미국에 가 있는데 북한으로 왔었어요. 그래 김일성이도 만났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죽었거든요. 저리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상황 보고를 탁 받고
이런 병으로 죽일 왜 죽였냐?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 이러면 굉장히 그때 복잡했어요. 네. 김일성이 그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만나기로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어땠습니까? 좋아했어요. 이때가 사실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서지컬 어택, 외과적 폭격이라고 그래서 영변 핵 시설물만 폭파하는 폭격을 하자.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받아놓고 외신 기자들도 다 이제 서울에 몰리고 이랬을 때인데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그 뱃놀이도 하고. 만나. 그래서 지미 카터가 대한민국과 미국이 요청에 응한다면 김일성이 저 김영삼 대통령 만나겠다고 했다. 이러는 바람에 그 폭격 계획 자체가 실행이 안 되고 이제 급격하게 또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김일성이는 그때 그 비밀 보장하느라고 그 대동강 유람선 위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이 살해당한 김정남이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카터 대통령한테다가 김정일이 다음에 통치자가 될 건 이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김정은 딱이 아니라고요. 그 김정남이 지금 무슨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여정이 김정철이 그 세 형제가 있잖아요. 그 세 형제가 무슨 백두의 혈통이고 백두의 혈통이 아니에요. 김일성이는 살아서 이 형제는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네, 본 적도 없고 존재를 알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존재는 글쎄 혹시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말했을 수 있는데 만나주지를 않았었어요. 네, 일본 속한 사람들은 인정 안 했으니까. 같이 찍은 사진도 없고 그래서 무슨 백두산 줄기냐 후지산 줄기 아니면 한라산 줄기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본 무슨 기억자들 왜 그런가? 이 고영희네 아버지 계통은 형제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과 일가가 몽땅 북한으로 갔어요. 네,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다 예. 북한으로 갔죠.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 많았어요. 일가 친척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서희를 내놓고는 몽땅 탈북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들도 탈북 수속을 다 했댔어요. 그때 탈북했었으면 지금 김정은이 그따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네. 근데 왜 김정일이가 죽을 때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했는가?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다만 김정일이는 18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북한에. 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 통치 기간에 자기는 김일성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북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김정일이가. 그렇죠. 영명한 인민군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였죠. 한마디 더 실제할 때는 긴장해서 네. 영광이 있으라 이렇게 말이 네. 그래, 그 다시 녹음한 게예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렇게 그 목소리 외에는 한 번도 그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이 회의 모습도 못 봤고. 아 그럼 신년사 이런 것도 김정일은 없었습니까? 아 없었어요. 그거는 무슨 공동 무슨 그런 거 네. 같은 성명 같은 그런 걸 당중앙위원회 그런 거 하지 김정일이 신년사 이런 거는 일치 안 했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인정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김일성하고는 제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 근데 그리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 근데 김정의를 왜 내세웠는가? 키는 작지만 약간 모습이 김일성을 좀 닮은 네. 그거 있고 하나는 결정적인 건 목소리가 딱 같습니다. 김일성하고요. 예, 나는 놀랐어요. 그거 내가 있을 때는 김정일이 안 나타났댔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그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는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거 발표하고 30년 동안 김일성을 따라다니면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 누가 자녀가 누구고 그런 거 일체 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뭐랄까 김정은은 김정일이가 아무래도 자기가 빨리 죽게 됐으니까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본기 그 약간한 인물이 좀 비슷한 거하고 목소리는 진짜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몸나서 그런 것도 몸나게 한 거는 김일성이 한 40, 50대쯤 이렇게 몸나댔어요. 네. 그때 체형을 맞추느라고 그런 게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나이 잡순 사람들은 들으면 김일성의 목소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연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아, 그것도 연설을 많이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그렇지요. 거였군요. 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뭐 만난다고 날짜까지 딱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 주민들 처음에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보도됐댔어요. 네. 그런데 북한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올 때는 맨손으로 안 온다. 아, 돈이든 물건이든 그렇죠. 뭐 차려질 걸 들고 온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안 온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하고 해서 이번엔 좀 통일에 대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럼 그 전에 북한의 핵 위기로 이른바 폭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은 느꼈습니까? 그런 거는 보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북한이 핵을 시작한 거는 60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의 핵물리과가 60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대학 다닐 때 지금은 그 대학에 6개월 동안 군사훈련 기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그걸 의무적으로 대학생이 참가해야 대학 졸업증 타거든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고 군사학 강좌라는 게 현역 군인들이 대학 안에 강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몇 강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졸업하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 조선인민군소의 자격을 줘요. 근데 내가 있던 대학에서는 주로 화학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내 독가스 대해서 내 전문 잘 알아요. 독가스, 예. 생화학, 무기. 생화학, 염소, 포스겐, 독가스에 대한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사실 핵무기도 문제지만은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인데 그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독가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동창생 일본에서 간 사람도 이 저청년 일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망라됐단 말입니다. 일찍이 죽었어요. 독가스 영향으로. 김정남 살해할 때 보면은 독가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제대군인 하나 있는데 제대군이 아니지 군대 있는 거 데리고 와 버렸으니까 부모들이 그 독가스 부대 운전수를 한 나이가 있어요. 네. 그래 하루는 출동해서 지 나라 백성도 없어요. 약간이라도 움직임이 이상하면 독가스 뿌리겠다는 게예요. 그렇게 해서 독가스차 출동해서 나갔댔대요. 실제로 뿌린 사례가 있습니까? 뿌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다른 데서 진압했더라고. 그래서 실제 행동은 안 했는데 출동은 했다는. 아, 그게 송림 제철소 사건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쪽이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김영삼, 김일성 회담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 북주민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무산을 된 것보다는 김일성이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네. 김영삼이 생각은 아예 할 겨를이 없었죠. 그도 모두 대성 통곡하고 김일성이 죽었다고 야단치고 무슨 추모 기간이 석 달 됐다가 또 1년으로 연기됐다가 굉장히 그랬으니까 그저 김영삼이 이야기는 그는 무산되고 말았죠. 그때 북한에서 조문 안 온다고 주민들이 화내고 그랬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안 온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 신경을 돌릴 수가 없는 네. 형편이 되어버렸죠. 북한이 90년대 중후반
바로 그 고난의 행군으로 그렇죠. 가는 거네요.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김일성이 죽자 김정일이가 모든 돈을 김일성의 묘지에 다 투하했으니까 그거는 핵연구는 계속 하지만 다른 백성들에게 무슨 쌀을 주고 뭐 어찌고 하는 건 일제 없애버렸으니까 백성들이 버려버렸죠 뭐. 아, 그러니까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1988년 이때 보여주기식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북한 경제에 상당히 금이 갔고 또 뒤집어 말하면은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 경제가 이미 어려웠는데 이제 결정타가 됐고 마지막 그야말로 이제 북한이 무너진 것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금수산 시체 보관소를 짓느라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쳤죠. 뭐 미이라 보존한다고 무슨 특수 약품 쓰고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기술자 불러오고 그때 우리 매치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7월 8일 날 7월 9일 날 아침이든가 그 우리인데 과학원이 있어요. 가까운데 과학원이 있는데 과학원에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와서 뭐랬는가 부식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장수연구소가 평양에 있거든요. 대규모의. 그러나 그 누구도 입 밖에 김일성이 죽는다는 말을 못 꺼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으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거는 일체 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고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 과학원에 와서 부패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사로 그 몇 사람 싣고 갔어요. 그 한참 있다가 또 왔어요. 그 헬리콥터가 또 와서 또 찾았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부패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 화학이기 때문에 하지 뭐 미친 적은 있지만 전문으로 그런 거 해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사람 데려갔거든요. 그 데려갔다가 우리가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나 김일성이 죽었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그 다음날에 발표했어요. 고난의 행군이 온 거는 느닷없이 왔다면서요. 평양 주민 얘기에 의하면은 쌀값이 막 하루에 10배씩 뛰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란 건 그때만 해도 평양은 특수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 평양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지방에서부터 시작했죠. 김정일이가 배급을 딱 끊어버렸으니까 제일 먼저 대량으로 죽은 거는 탄광 광산. 그런데 노동자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탄광이나 광산 사람들은 남세의 힘을 받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순 배급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배급이 끊어지니까 대책이 없는 탁 거네요. 끊어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몽탕 죽었어요. 몽탕 마을채로. 그럼 그때 주민들은 내일이면 나오겠지 그러고 기다린 겁니까? 어떻게 배급이 조금이라도 나오겠지 기다렸죠. 그렇게 하고 뭐 약간이라도 소식이 있으면 배급소 앞에 가서 저를 쫙 쏘이고 그러나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인가? 나는 내가 아까 500마일이라 했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안에 있은 사람으로서. 구수 탄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 이 식구가 만약 5명이라 하잖아요. 한꺼번에 죽지는 않잖아요. 하나씩 둘씩 이렇게 죽어가죠. 마지막 한 사람이 죽어도 불평불만을 안 부려요. 왜 이 나라가 이러냐?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도 그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런 왜 하는 말은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는 단어는. 나도 그 버릇이 남아있어요. 그 무엇을 질문을 받으면 이상하면 왜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요? 하는 버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은 거꾸로 누구한테 왜요? 하는 질문을 할 그런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굶어 죽어도
후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굶어 죽어도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2003년 탈북하실 때 이 고난의 행군이 한참 뒤 아닙니까? 북한 주민은 고난의 행군 전하고 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이제는 왜라는 얘기를 좀 하나요? 하지 않지요. 하지 않지만 목숨은 내가 살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었죠. 예? 국가가 살려주지 않는다. 그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내가 내 목숨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뀐 게죠. 김대중 대통령도 방북을 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계셨죠. 네. 그때 북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김대중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인상이 좋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요? 인상이 좋았잖아요. 네. 그 무엇인가 좀 해줄까 하고 생각, 좀 돈이랑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죠. 예. 돈이랑 김대중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했던 데 썼지만, 예? 백성들한테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돈도 주고 이랬죠. 그러니까 김대중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결과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북한이 무너졌을까요? 야, 무너지기까지는 안 했겠지. 그 정치의 공고성이라는 보통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은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해요. 다만 무엇인가 갖다 주면 그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런 정치적 평가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예. 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80년대 얘기, 90년대 얘기를 쭉 훑어봤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해결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갑갑한 마음만 더 늘어나네요. 네, 정말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와서 20년 거의 되지만은 계속 그저 북한의 그 민주화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딱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확고부동한 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당분간 오래 버틸까요? 만 5년 내, 7년 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미국이 한 번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 그 2019년 말에 그 유엔에서 뉴욕 본부에서 내한테 이메일이 왔거든요. 네. 뭐라는가 2020년 3월 8일 국제 분여절이란 말입니다. 네. 그때 뉴욕에 와서 스피치를 해주시오.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보세요. 뉴욕에 와서 스피치를 해주는데 다만 료비 및 호텔값 일체 비용은 본인의 부담입니다. 이걸 누가 요청한 겁니까? 유엔 본부에서. 네.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와서 말은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지지적으로 와서 해라. 네. 근데 나는 그 이제 말한 그 미국 김정은의 정부 문제 때문에 좀 미국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다가 여비를 대겠는가 하니까 되겠다는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갔거든요, 미국에. 가서 내가 꼭 하니까 이미 닫았더라고. 그 미국에 가서 시애틀로 먼저 들어갔어요. 시애틀 네.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시애틀 가서 나흘 만인지 워싱턴 대학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할 수 있었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 날 닷새쯤 지나서 뉴욕으로 갔는데 뉴욕 본부가 이미 닫았더라고요. 닫아서 우리가 할 행사 준비 다 했더라고. 네. 그 3월 8일 준비 다 돈 많이 매겼는데 그것도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는 스피치는 못했는데 한 3, 4일 있다가 온라인으로 스피치는 했어요. 네. 하기는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워싱턴으로 갔거든요. 워싱턴으로 간 목적이 그 트럼프 씨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럼프 씨를 만나서 당신이 딱 한 번만 김정일을 만나달라, 김정일을 만나달라, 만나서 한 번만 약간 이협을 좀 해달라. 김정일이가 제일
제일 무서워하는 건 지 하나만을 핀포인트로 죽일까. 네. 그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 전에 미국은 그 어디든가 군사령관을 죽였댔잖아요. 네, 이라크도 그렇고 빈 라덴도 그렇고 라덴 말고 후세인, 후세인도 가다피. 가다피도 말고 그렇게 이름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가 그때 군사령관을 그거 드론으로 죽인 게 있어요. 아, 이란 핵개발 사령관을 네. 그랬는데 그걸 제일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는 것도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한 번만 당신이 정권을 내놓겠냐. 정권을 내놓겠다면 당신이 살아갈 길은 미국이 담보하겠다. 미국에서 살겠다면 살고 다른 나라에서 살겠다 해도 생활을 해주게끔 해주겠다. 그러나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면 그저 그런 방법을 쓰겠다. 한마디만 해달라. 그렇게 하면 꼭 손 든다. 그 말을 하자고 워싱턴 가서 그 루트로 지금 찾는데 네. 아니 내일부터 미국 국내 비행기 안 뜬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예. 그래 할 수 없이 워싱턴에서부터 아틀란타까지 아침에 비행기를 탔는데 몇백 명 탑니까? 큰 대형 비행기에. 며칠 탄 것 같아요. 네, 3명 탔어요. 네. 네, 가시길이 전용 비행기로 타봤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이제 다시는 그런 기회 없을 거예요. 그 큰 비행기에 3사람 탔어요. 그렇게 해서 아틀란타까지 오니까 일본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가득해서. 근데 그때 그저 못 가고는 오늘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면은 예측하시기로 북한이 몇 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나는 아무리 늦어도 5년 이내에 끝장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 없고 경제 제재 유지되고 또 북한 인권운동 또 저처럼 이제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한다면 5년 안에 끝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데 내야 한다. 내야 한다. 나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 가족도 보고 죽을 게 아니네. 내 식구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거예요. 북에 남아있는 자녀분들, 손녀분들 빨리 제외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5년 내에 북한 정권 꼭 끝장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김정남이 암살당했습니다. 생생현대사 제작진은 김정남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입니다. 김정남은 2월 6일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자신이 살고 있던 마카오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죠.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국제공항의 입구입니다. 김정남은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3층에 있는 자동 발권기 앞에서 탑승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정남의 뒤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베트남 여성 노안티 흐엉이 다가왔죠. 그리고 두 여성은 김정남의 얼굴에 각각 다른 액체를 발랐습니다. 두 물질이 합쳐져서 VX 가스가 생성되는 VX2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김정남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죠. 하지만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발권기 근처 안내 창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습격당했다,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공식 문건에는 김정남이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Very painful, very painful. I was sprayed liquid. 그리고 김정남은 스스로 걸어서 의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의무실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김정남은 비틀거리며 가스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의자에 널브러져 있는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곳 쿠알라룸푸 국제공항 의무실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공항 직원들은 김정남이 위독함을 감지하고 인근 푸트라지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김정남은 이송 도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김정남의 가방 속에서는 VX 해독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어디서든 암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암살당한다면 아마 그것은 VX 가스일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추측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 당국은 어떻게 정확한 암살에 이르는 치사량을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물질을 얼마만큼 얼굴에 바르면 암살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무수한 생체 실험, 그러니까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 없이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은 통일 이후 평양 근처의 비밀 문서고가 열려야만 사실로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겠지요. 김정남의 암살 이후 나훈아 가객은 전국 순회 공연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남이 생전에 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배를 불렀습니다. 김정남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암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올 미래의 통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은 오늘도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